1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 1심 징역 2년 실형 판결에 불복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키즈라는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적폐 세력의 정치 재판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재판부를 성토하는 글입니다.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드루킹 증언에만 의존해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스스로 법복을 벗으라고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개시 하루 만인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8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법원 판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원 판결을 격한어조로 성토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는 것이 이번 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민주당 최고위의 인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 1심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했습니다. 어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긴급하게 꾸린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연루법관 탄핵 추진 등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도의 개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법농단과 관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금 법원 내에서 판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런 인식과 행동은 김경수 지사의 징역 2년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에서 연유한 바가 큽니다. 법원 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낸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 판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런 이력이나 경향이 아니라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상회한 징역 실형이 선고된 극히 이례적인 이번 판결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김 지사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프레임에 동의하는 시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프레임 자체는 맞죠. 왜냐하면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사람이거든요.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기도 나중에 수사 기소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연결점이 있죠.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지사가 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집권 여당이 김 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또 다른 측면의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겁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에 의해서 법리 다툼으로 해야 되지 판사의 경력을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하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해할 수 있어서 특정 재판 결과를 두고 집권 여당이 나서서 법원 적폐 세력의 보복 재판이라고 반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거래 파문에 갇힌 우리 법원이 자초한 또 다른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고 험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탄핵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0명이 탄핵 대상 명단에 올랐는데 어떤 판사들이고 왜 올랐는지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법관의 꽃이라는 고법 부장판사급에선 모두 5명이 탄핵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성근, 신광열, 조한창, 윤성원, 이진만 고법부장 이렇게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성근, 신광열, 조한창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
일선법원 수석부장을 지냈습니다.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원 당시 차장 등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개입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그대로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는 게 시국회의의 설명입니다. 시국회의는 이에 대해 이들은 법원행정처 지침이 각급 법원 담당 재판장으로 내려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석부장은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윤성원, 이진만 고법부장들도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시국회의는 이들에 대해 이들 2명은 모두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으며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의 가담, 협조했기에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이 많은 판사들이 솜방망이 징계 외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법관으로 남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심의관급에선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판사가 2차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사법행정권 남용을 위한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해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 판단 기준을 원용해 탄핵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시국회의의 말입니다. 최이준, 나상훈 판사의 경우엔 헌법재판소 기밀이나 수사기밀 유출에 가담해 권력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탄핵 대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임종원에 대한 공소장이 12월 14일자 기소되면서 공소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15일자 추가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2차 탄핵소추 명단을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탄핵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시국회의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3차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는데 당시 신광열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시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1차 탄핵소추 대상자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원, 정다주 등 6명의 고위법관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 실력 행사에 돌입할 뜻을 밝힌 가운데 시국회의 발표 명단이 실제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폭행 신고로 시작해서 젊은 여성과의 밀회 논란 등 손석희 JTBC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뭐가 논란이고 쟁점인지 짚어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가 김웅이라는 프리랜서 기자와 언쟁을 벌입니다. 김웅 기자의 폭행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신 거죠? 라는 유도성 질문에 손 대표는 그래, 그게 아팠다면 내가 폭행이고 사과할게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화는 김웅의 휴대폰에 그대로 녹음됐습니다. 언쟁 사흘 뒤 김 씨는 상암파출소를 찾아가 녹취록과 전치 3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손 대표를 폭행으로 고소합니다. 손석희 논란의 시작입니다. 24일 경찰이 손석희 폭행 고소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취업시켜준다는 걸 거절하니 주먹으로 폭행했다라는 것이 김 씨의 말이고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 씨가 흥분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툭툭 몇 대 건드린 것이라는 게 손 대표의 해명입니다. 일단 신체 접촉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양측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김웅은 누구고 취업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건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냅니다.
경미한 사고로 바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손 대표의 말입니다. 반면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손 대표가 그냥 자리를 떴고 3km가량 쫓아가니 차를 멈춰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손석희 뺑소니 주장을 김 씨가 제보받아 취재에 나서며 손 대표와 김웅이 엮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김웅의 폭탄 발언. 손 대표가 젊은 여성과 차 안에서 미래를 즐기다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사건은 이제 뺑소니 논란 정도가 아니라 손석희 밀회 의혹으로 일파만파 확산됩니다. 손 대표는 당연히 동승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부정합니다. 반면 사고 당시 젊은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손 대표가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강변했다는 게 김웅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접촉사고에서 시작된 사건이 뺑소니 논란과 미래 공방을 거쳐 돌고 돌아온 지점이 바로 취업 청탁입니다. 김웅이 교통사고 건으로 협박하며 정규직 일자리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손 대표의 말입니다. 반면 김웅 기자는 해당 사고가 기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 대표가 JTBC 탐사기획국 기자 자리를 직접 제안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9일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합니다. 법조계에선 손 대표가 개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 자원을 이용하려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배임은 미수도 처벌되기 때문에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 대표가 일자리를 제한한 게 사실이라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의 영향력, 신뢰도 1위 언론인 손석희. 손 대표는 과연 사이비 기자의 협박 피해자일까요? 일종의 스캔들 보도를 막으려 한 회유의 당사자일까요? 핵심은 손 대표가 뺑소니든 미래든 협박을 당할 만한 일을 했냐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119 신고도 안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남편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유기치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38살 A씨라고 하는데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A씨보다 연상으로 44살이라고 하는데 쓰러진 지 3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2시 숨을 거뒀습니다. 직접 사인은 식도 정맥류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긴 했지만 죽을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경찰은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는 국가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남편의 행적 등을 파악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고 퇴근한 뒤에야 처가 식구들에게 아내가 쓰러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4부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보강조사를 해보니 숨진 아내는 평소 간경화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담당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A씨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뒤 기소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다.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내를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야 없지만 간경화와 식도 정맥류 파열,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초래하는 전형적인 그리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는 A씨 말로 미루어 간경화 등 지병에 시달리던 A씨 부인이나 이를 곁에서 지켜봤을 A씨나 두 사람 모두 심신이 어지간히 피폐해졌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건을 보며 자포자기하는 삶들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 기각됐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 낭독 없이 판결하는 바람에 기각 사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가 파악되는 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유기동물을 안락사해 논란을 받고 있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케어 사무실과 보호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9일 서울 강남구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76기 주요 판례 해설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 희망자는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교정기관에서 설맞이 합동 차례와 수용자 가족 만남의 행사를 가집니다. 이 기간 수용자와 가족은 별도의 시설에 1박 2일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1월 3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